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문정부 취임 초기에 6억 하던 아파트가 정권 기간 5년 동안 수직 상승을 보였어요. 1년에 평균값이 1억씩 오르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죠. 평당 2천만원 정도가 시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평당 3, 4천원 우습게 생각하는 시장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정말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오히려 그 대책을 호재 삼아 더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당 3, 4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그걸 사줄 만큼 돈은 많이 벌고 있을까요? 노동자의 연 임금은 크게 오른 게 없어요. 3,100만원 하는 노동자 평균 임금이 3,400만원, 거의 오른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임금 대비 아파트 값은 20배 수준이던 게 38배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만 올라가는 현상이 이 시기에 발생을 했어요. 오를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각종 이유를 들어가면서 더 오른다 펌프질 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안 됐는데 이거 하면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하면서 공급 부족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세난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을 했어요. 이런 펌프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빚내서 집사라 정책, 그래도 정책 초기에는 이게 먹히지가 않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불황에서 회복기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돈 있는 사람들 다주택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든가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서히 시장이 달궈지고 있었는데 이걸 잡기 위해 초창기에 정책을 했었는데 요게 좀 미스가 있었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독려하니까 사람들이 세제 혜택 주는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더 많이 다주택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열 올리는 사람들 시장에 들어오고, 기존에 한 채만 갖고 있던 사람 또는 한 채도 없던 사람들이 다주택으로 돌아서니까 불황기에 집을 사놨던 사람들은 많은 차익을 보면서 이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거래가 거의 끝나고 시장이 더 이상 탄력받을 일이 없었는데 영끌의 시대가 도래를 했죠. 분상제 공급 부족, 임대차 3법 전세난, 이 두 가지 이슈에 오늘이 가장 쌀 때다라는 언론의 나팔, 이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영끌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모아는 돈은 없지만 대출 최대한 받아서 투자로 뛰어드는 젊은 세대가 시장의 마지막 참여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 수 정해져 있죠. 돈이 있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거래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불황에서 회복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점점 가격이 오르니까 거래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15년에 12만 건이 넘던 거래량이 19년 들어서는 5만 건대로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었고, 더 이상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미래 수요까지 땡겨오면서 반짝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영끌의 시기를 거쳤어요. 현재 살 수 있는 사람, 미래에 살 수 있는 사람까지 모두 시장에 끌어들여서 다 아파트 팔고 나니까 이제 거래는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가격까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싼 곳의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영끌이 가능한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면서 중저가 시장에 거래가 활발해졌죠. 이를 부채질하면서 수도권에 평상시보다 5만 채씩 더 공급하는 아파트를 손쉽게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다주택 법인들, 이전에 싸게 확보했던 물량들, 이걸 영끌한테 풀어내면서 비싸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래 수요까지 불태우고 난 이후 거래는 종말이 됐는데 여전히 오른다 하면서 마지막 호구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장이 최근까지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강조하고 띄워도 띄울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이 왔습니다. 이러니 이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융시장 충격에 수도권 주택시장도 마비가 됐고 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전부터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워낙 소득 대비 닿을 수 없는 가격까지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에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대출받아서 사면 된다 이렇게 독려를 했지만 그 대출이 불가능한 현실이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부채의 한계 상황이 왔고 금융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대출의 총량을 규제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고 또 소득을 봐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원하는 만큼 대출을 끌어낼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받는 값이 그동안 거저 쓰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이제 그 대가를 비싸게 줘야 되는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이러니 시장에 더더욱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심리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했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오른다 오늘이 가장 쌀 때다 이렇게 펌프질을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대 심리가 꺾이고 시세라고 하는 가격에 매물을 내놔도 안 팔리는 걸 이제 체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 이런 얘기로 시장을 자극했던 멘토들 다 도망가고 없죠. 가격의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영끌족이 몰린 수원, 용인 아파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서울도 아파트가 하락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조세다, 오를 곳은 오른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했던 언론들도 이제 완연한 하락세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부동산과 한때 격렬한 사랑을 한 것과 같죠? 이제 제정신이 들고 있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을 이상자 취급했던 시기였죠. 집값 떨어진다는 말 당신 말 믿었다가 벼락거지 됐다고 부부 사이까지 갈랐다. 승진 꼴랑해서 월급 오르면 뭐하냐. 남들은 집 사서 돈 벌었는데 당신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었고 벼락거지 얘기 너무나 많이 떠들어댔었죠. 집안 사면 거지 된다고 그러니 수억의 빚 내는 거 용기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독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의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끌로 꼭지에 산 집 때문에 저희 매일 싸웁니다. 이거 앞에 기사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 이상한 상황이니까 집 사지 말고 전세 한 번 더 살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정감 찾고 싶어서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 부부의 얘기가 나오죠. 금리가 높아서 한 달에 원리금이 수백만 원씩 나가고 집값은 산 가격보다 떨어져 버렸어요. 애들 학원비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수박 사달라는데 그 앞에서 고민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비애가 느껴지죠.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편안함과 휴식이 돼야 될 집인데 이거 빚내서 억지로 끌어안았다가 이고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팩트죠. 원래 소득 수준 고만고만하고 집이라는 큰 자산을 살려면 어느 정도 자본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엄청나게 남의 돈 빌려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이런 걸 눈 가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현타를 맞고 있습니다. 영끌족들 줄도산에 직면했다고 대출금리 올리지 말라고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죠. 영끌이 가장 취약한 상태지만 그 이전에 돈 빌린 사람들 절대 금액으로 많이 빌려갔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힘든 시기가 이제 왔고 이를 막아줄 방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리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3억을 빌리면 매달 200만 원 넘게 갚아야 하는 이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 1.75인데 이 지경인데 연말 목표치 최소 3%죠. 지금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치만 금리 인상 멈출 수가 없는 지경이죠. 물가가 꺾일 때까지 금리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7월에는 빅스텝을 전망하고 있죠. 한 번도 안 해본 빅스텝까지 고려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4차례의 금통위가 있는데 이때마다 올려도 미국 금리 올리는 거 따라잡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계속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저금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빚을 낸 사람들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들 팔려고 내놔도 팔 수가 없죠. 영끌족 몰린 노도강 거래가 80% 줄고 1억을 낮춰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수요가 불타오를 때 거래는
싼 것밖에 팔릴 수가 없죠. 6억도 싼 게 절대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아파트만 거래될 수 있었어요.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침체 속에 6억 이하가 매매를 주도를 했다. 2021년도도 거래량이 쭉 떨어진 거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근데 그거 대비해서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거래 침체 속에서 거래된 것들 6억 이하만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뭐 동탄도 10억, 김포도 10억, 온갖 얘기들 해가면서 여기저기 다 10억 넘는다고 했던 이 시장에 참여하려고 엄청나게 대출들 받았는데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10억 우습게 말했던 시장인데 실제 돈이 없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얘기죠. 그래도 정말 누군가 있다면 그는 정말 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죠. 돈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었던 환경, 대출이 쉬웠기 때문인데 이제 대출의 한도도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금리는 뛰고 DSR 때문에 지금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됐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대출을 많이 누군가 받아서 집을 사줘야 집을 팔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이 시장에 없습니다. 생애 최초 미래 수요, 눈먼 사람들이라도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들도 돈을 안 빌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8%는 된다고 하는데 이 금융비용 부담하면서 어거지로 집 사기엔 이들의 간도 콩알만해졌어요.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버는 건 그냥 그런데 자산시장의 화랑을 타고 이걸 현금화한 사람들, 이 사람들밖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고 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럼 10억 있으면 이 시기에 집을 살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산을 처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집을 살 수 있죠. 돈은 있고 그렇다고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살 수는 없는 사람들, 이들은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현 시장이 고점이라는 판단으로 집을 처분을 한 거죠.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집 안 사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 이 시기에 집을 안 사요. 그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무주택 대기자가 집을 살 수 있겠죠. 돈도 모아놨고 가점도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 점점 경쟁률이 약해지고 있는 청약지역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곳만 도전하면서 원하는 조건의 집을 사지 기축은 절대 안 사게 되겠죠. 또 돈이 있는 사람, 금수저, 물려받은 거 많은 사람들 살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가게가 5억에 사서 10억 이상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투자한 그 아파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래가 이렇게 씨가 마른 상황에서도 고가주택의 거래가 간간히 터지고 있죠. 금수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소수고 그들의 거래는 극소수의 고가주택 거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집을 안 사요. 기회비용 측면으로 봐도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정기예금 금리 3% 넘어가고 적금 5%짜리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1.75일 때 적금 5%인데 기준금리가 3%가 될 연말이 되면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집값은 이제 하락하고 있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기가 오는데 이거 은행에 맡기지 집 사겠어요? 집값은 떨어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떨어진 금액에도 거래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투자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과연 뛰어들까요? 10억 은행에 맡기면 5%만 해도 5천만 원이죠. 보통 사람 연봉과 같습니다. 한 달에 4,500만 원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돈입니다. 또 1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5억은 자기 돈이고 또 그 5억을 빌려서 쓰는 경우라면 비용은 더 크죠. 한 달에 5,600만 원을 포기하면서 10억의 집을, 그것도 핵심지도 아닌 지역의 집을 10억 주고 사는 그런 짓을 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에 매수자가 없어요. 그럼 대체 언제 사라는 얘기냐?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산시장 박살나고 있죠. 한국 증시의 성적 세계 꼴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외국인들 다 지금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낙폭이 더 큰 이유가 반대매매의 영향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빚내서 투자한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일어나죠. 이게 하락장에서는 더 하락을 이끌어내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빚으로 한 주식이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큰 거 당연한 거죠. 지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빚으로 한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더 거셀 수밖에 없어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올해 증발한 가상화폐의 가치 73%가 사라졌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부실채권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그동안 유동성을 키워서 부풀려 왔던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에 집을 산다? 이유가 없죠.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죠.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니까 환율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던 외화 잔뜩 쓰고 있는데 방어를 해도 못 막는 수준으로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이러니 달러는 귀해지고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 환율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거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잘리는 가게들 생겨나는 거죠.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상황, 경제가 어려워짐을 뜻하는데 지금은 이를 멈출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계속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미국 연준에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죠.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 올 거 뻔하지만 결국 수요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어요. 금리를 올려서 돈을 덜 쓰게 하고 돈을 안 쓰게 하면 경기 둔화는 당연한 거지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금리 4에서 7%로 올려야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연준의 보고서가 나왔죠.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고 자이언트 스텝 3, 4회는 더 해야 된다고 이 얘기 쉽게 끝나지 않을 긴축의 시기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집을 누가 살까요? 주식 원화 가치가 우르르 떨어지고 금융 불안 지수가 주의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20%, 달러 대비 원화 가치 마이너스 10%, 주식 원화 가치는 물론 국고채 가격도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가 동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금융 불안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8개월 뒤에 위기 단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느니 이거 발표를 했죠. 아직까지 직장이 탄탄하고 금리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체감이 안 되나 본데 지금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뾰족한 대응책은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돼서 새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물가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체할 방도가 없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걱정하는 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빅폭탄 연말에 터지나 하면서 법원이 개인 줄도산을 우려하면서 회생법원 좀 추가 신설해 달라고 논의하고 있죠. 채무상환 유예가 2020년 이후에 4번이나 연장을 했고 올 9월에 종료가 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빚낸 사람들은 많은데 금리 상승기가 왔습니다. 연말에 채무자
파산이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거 초등학생도 알 수준이죠. 이러니 법원 업무 과다에 걸리겠죠. 도산부 법관 증언과 회생법원 신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터지는 거 예견하고 있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 노인들 신용대출 증가하고 있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벼락거지 노래에 온갖 빚 땡겨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했던 젊은 세대들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시기인데 누가 집을 사려고 할까요? 위기의 상황이 왔고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됐다는 것, 돈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돈은 휴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게 아니라 돈이 제대로 돈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그동안 돈값 우습게 여겨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 온 거죠. 그렇다고 다른 방향으로 금리를 안 올리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인 시장, 미국에서 더 높은 돈값을 쳐주고 미국의 금리는 더 빨리 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안 올리면 외화의 유출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채권 쓸어 담은 게 외국인이죠. 이거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우리나라 주식 슬금슬금 팔고 있던 외국인들 주식은 팔고 채권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이탈될 우려가 매우 크죠. 금융시장의 충격은 불보듯 뻔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채권을 외국인들이 사뒀는데 미국에서 0.75에서 1%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그 이상의 스텝을 단행하면 한미 기준금리는 단숨에 역전되면서 외국인의 채권 자금은 빠져나갈 게 불보듯 뻔하죠. 작년까지는 경제 기초 여건이 양호했고 금리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매입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안정적인 시장에서 더 높은 돈값을 쳐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 시장까지 외국인 이탈 흐름이 강해지면 금융시장의 충격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환율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이 더욱 흔들릴 가능성,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동시에 올 수 있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니 한은도 지금 빅스텝 얘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집을 사야 하냐? 그럼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이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해 보면 제가 사라 사지 마라 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이거 자산시장의 격언이죠. 연준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연준 푸시라면 지금은 연준 콜의 시대가 왔습니다. 대놓고 긴축과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시기, 돈 흡수를 얘기하는 시기에 이 상황과 맞서서 돈 말고 집을 가지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한국 부자들 지금 예금 채권으로 이동 중이죠. 10억 이상 고액 예금이 1년 새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수의 자금을 은행에 묻어두고 있어요. 갈 곳이 은행밖에 없죠. 20일 만에 예적금이 8조 원이 몰렸고 이 얘기 돈 있는 사람들 돈값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으로 키운 시장 낙폭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조정에 초입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살까요?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닙니다. 금리 상승의 시기가 멈추고 절망이 극에 달하는 순간 그 시기가 바로 타이밍이 되겠죠. 매수자가 씨가 마른 시장에 혼자 뛰어드는 그런 판단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